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노래 조금만 들어보시죠.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 눈물을 쏟는다. 그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특히 하늘이 젖는다라고 할 때, 이 노래는 TV에 요즘 나와서 많이 듣게 된 노래이기도 하지만 여자 정예라는 영화의 그 배경음악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3학년에게 어찌 보면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아픈 것은 사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도 막 그런 감정들이 들어서 고민하고 아프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선생님 고3 담임할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바쁜데 힘든데 자꾸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누군가를 좋아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선생님 고3 때 선생님 2분단 두 번째 자리에 맨날 앉았었거든요. 4분단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절대 공부 안 하고 벽만 쳐다보던 그 남학생을 좋아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예. 그런데 나중에 이만큼 나이 드니까요. 지금 만나서 내가 너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픈 거 당연합니다. 누군가 아픈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럴 때 내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런 학생도 분명히 있겠지요. 네. 즐기십시오. 어떤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는 사랑에 빠진 너희들을 또 부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선생님이 하나의 주제, 다시 말하면 오늘 이번 시간 나갈 주제는 여러분 9번째 주제 민주적 정당 정치지요. 하나의 주제를 2강으로 자른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죽겠는데 하는 그런 거. 다행스럽게도 심화 강의 있기 때문에 심화 강의를 거의 4강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2단원 마치고 나서. 이 4강의에서 거의 전적으로 저는 선거에 할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거 파트 4강을 통해서 아주 선거의 기본적인 것들, 개념 강의보다는 조금 심화되었었지만 그런 거 보셨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보다 더 심화된 심화 강의 4강으로 또 만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당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당은 왜 우리가 2단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지 선생님이 2단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정당이 지금 우리 정치 교과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단원은 전체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런 단원입니다. 선거에서 참여, 정당 활동을 통해서 참여하고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참여에 대한 전체적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원 시작할 때 정치 과정이라는 것도 배웠죠. 다시 말하면 정치 과정이 뭐였냐면 정책 결정기구가 있고 정책결정기구는 여러분 국가기관이죠.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것들. 이 정책결정기구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3단원에 가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결정기구한테 끊임없이 투입을 하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고요. 그리고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뽕 하고 내놓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들여보내고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환류, 피드백, 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정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거 결과라는 것, 이것도 바로 피드백의 평가의 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지금 이번 시간이 17번째 시간이죠. 17번째 시간, 18째 시간, 17, 18강을 통해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익집단에 대해서 19강, 그다음에 20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21강 이렇게 끝나고 나면 선거에 대한 심화 4강을 또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정당을 배우느냐, 민주적 정당 정치라는 제목으로 왜 정당을 배우냐면 이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과정, 정치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여기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정당은 따로 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정당에 관해서는 모두 13문제, 이익집단에 관해서 5문제, 시민단체 7문제, 시민단체 7문제, 그리고 이거 이렇게 통틀어서 같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문제에 출제된 게 5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관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당에다 시간 할애를 좀 하고요. 특히 정당 가운데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2가지 한 주제를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는 공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정당 제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 이게 5개, 13개 중에 차지하는 빈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거의 대략적인 것들을 다 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정당 정치 보고 그리고 문제 좀 보고요.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단원 전체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를 봤고요. 그리고 정당은 이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특히 공천과 그 정당의 제도에 중심을 두어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의 첫 번째 의미부터 보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정당의 의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정당 제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한 대로 정당 제도는 이거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출제, 정당 중에서도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당의 기능 중에 이제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바로 공천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선거 문화 이야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안 좋은 말 찾으면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 역시 그냥 좀 안 좋은 말 찾으면 되고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기능, 정당 제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당의 의미와 기능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치워서. 정당의 의미 뭐냐라고 말하기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당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등 정당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정당들 생각해 보면 정당이 뭐다라는 거 감이 오지 않나요? 안 오나요? 네. 정당의 의미를 선생님이 정당법의 근거에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와 기능을 하고, 네, 의미부터 보면요. 우리나라 정당법, 당법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당법 2조를 외우라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당의 특성이나 또 정당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것들이 다 이런 곳으로부터 나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정당법을 써봅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정당이라 함은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지금 핵심 키워드들이 혹시 보입니까? 개념 강의 들었던 학생들. 책임 있는 정책이나, 정확히 써야 되니까, 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을 추진하고, 2개 바뀐 것 같은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이것이 바로 정당에 대한 정당법에 있는 설명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외워가면 살짝살짝 봐가며 쓰느라고 아주 정확하게 뭐 토시 하나 그렇게 딱 맞게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정당이 무엇인지 정당의 특징에 관해서 이 정당법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익 추구의 목적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착각하죠.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단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책임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어떤 정치가의 말이나 행동이 야기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 뽑아준다든가 아니면 계속 신임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책임을 묻게 하게 하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의미이면서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의 의미 하면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 한나라당, 민주당, 비슷한 사람들끼리 민주노동당, 또 거기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뭐 국민참여신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 획득,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정권 획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권 획득.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앞으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익집단하고 달라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랑 또 다릅니다. 배우게 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이 측면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와 공통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비교하는 문제 너무너무 잘 납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같지만 이익집단과 다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정당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그런 집단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당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봤습니다. 이제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당의 기능.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필기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줄줄줄 나열하는 게 좀 싫어서, 그래서 좀 기능을 달리 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은, 정당 스스로의 가장 큰 기능은 대표자를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자를 배출하는 데 있죠. 가장 큰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당이라는 존재를 상상하지 않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우리 뭐 서울시장은 어디서 나올까 상상해 보면
정당이 없이 그런 대표자들이 어디서 나올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당의 대표자 배출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당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자를 배출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자, 대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정당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공천이라는 걸 하죠. 공천. 네, 공천이라는 걸 하죠. 그럼 공천이 뭐죠? 공직선거에 추천하는 겁니다. 정당이. 그렇죠? 근데 이 공천 방식에 있어서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 방식이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향식, 하향식. 하향식은 뭐냐면 하향식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야 명령하는 거지. 비민주적인 형태. 상향식은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주는, 아래 얘기를 들어주는, 아래에서 위로 향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민주적인 방식을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상향식, 민주적하고 거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공천 방식을 보면 하향식이었습니다. 그치? 정당의 대표가 너 여기 출마해, 너 여기 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뭐냐면 상향식입니다. 당원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국민의 의사까지 들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당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넣고, 실제로 한나라당,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당 내에서 후보를 뽑을 때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넣고, 당원의 결과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은 상향식 경선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향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국민 참여 경선이죠. 참여 경선. 그래서 거의 모든 정당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하향식이라고 꼭 말하기도 또 그렇기도 하지만, 비민주적이라고 말하기도 또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 각 정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류 심사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국민참여경선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라고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 국민참여경선이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 공천심사위원회는 그 공천심사위원들이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딱 어쩌면 찍어내는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전략공천.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상대당에 이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는 맞붙을 사람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본다던가 당원들의 의사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어쨌든 동시에 두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대표가 너 나가, 너 여기 나가, 너 여기 나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하지만 국민참여경선과 공천심사위원회나 전략국정 같은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국민참여경선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거. 정당 내 민주주의가 확립됐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바로 이 당원들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원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보세요. 국민참여경선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고 동시에 당원 투표 결과도 막 넣어요. 그런데 당원들을 막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막 이렇게 모았다고 해봅시다. 원래 이런 공천을 하는 취지를 아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향식이라고 꼭 여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은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쵸?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죠. 여기서 국민들 다 모아놓고 당원 다 모아놓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어쩌면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후보로 가릴 수 있다는 거. 서류 심사하고 면접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이 더 높은 후보를 가려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향식 공천 방식 국민 참여 경선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이 지금도 하고 있는 코커스 방식하고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코커스가 뭐냐, 프라이머리가 뭐냐라고 절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용어를 빼고서는 시험 문제에 사실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코커스 방식이라고 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되게 높네요. 당원들이 참여해서 당원들끼리 투표해서 후보를 뽑는 그것을 당원대의 코커스 방식이라고 하고 프라이머리 방식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어쨌든 상향식 방식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당원들이 참여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났습니다. 코커스, 프라이머리란 용어를 다 빼고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당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혹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갖는데 첫 번째로 그 정당 자체로 대표자 선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공천이라는 방식을 하는데 그 공천이라는 방식이 이제 상향식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과거의 하향식 비민주적인 방식과 비교하고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정당이 스스로 갖는 이런 기능 봤고요.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 갖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있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이 정당은 참으로 독특한 지위를 갖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나라당을 잘 보세요. 한나라당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정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짱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지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정당은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조정하는 매개가 되죠. 그렇죠? 매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의 매개가 된다. 조정. 조정하는. 조정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당정협의회입니다. 여기 당은 정당, 특히 여당, 한나라당, 지금 우리로 하면 한나라당과 정부 간의 협의회,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3월 11일 날도 한나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리비아 사태 아시죠? 그렇죠? 리비아에서 그 시민들이 일어난 그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한나라당의 정책위원장하고 만나서 그 정책들을 토의했어요. 뭐 3월 11일에만 그랬게 3월 9일 날도 만났습니다. 무슨 3월 9일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디도스 공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북한으로부터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한나라당의 의원들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럼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막 교류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당이란 존재, 특히 여기서 당정협의회에서 이 정당은 여당이 되겠죠. 이 정당이라는 존재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매개하면서 정치 과정을 조정하는, 원활히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정당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부의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정당은 정부를 조직하고 자기네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요. 보세요.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부를 조직하고 원래 한나라당이 꿈꾸고자 했던 것들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반대 그렇지 않은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들은 정치 권력을 통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뭐 그 연평도에서 사건 났을 때 뭐 다른 막 정당들이
예, 행정부에 대놓고 빨리 신속하게 왜 못했느냐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그러기도 했죠. 그게 일종의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감시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당은 스스로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 공천을 통해서 그것을 함과 동시에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당은 국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국민에 대해서도. 첫 번째,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형성해줘요. 그리고 조직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싼 치킨이 나왔었죠. 대형마트에서. 아주 싼 치킨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솔직히 어떤 생각했었냐면 와, 치킨 저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싼 게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고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와, 싼 치킨 맛도 괜찮다며? 처음에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거품을 빼고 13,000원, 15,000원, 17,000원이 아니라 거품을 딱 빼고 해서 막 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맛도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줄을 이만큼 서 있고, 예, 그래서 뭐 예약이 끝났습니다. 몇 시가 되면 이미 예약이 끝났다 그러면서 막 기자가 나와서 막 뉴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기가 막 많다. 맛도 떨어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정말 저렴한 치킨을 만들어내면 누가 죽습니까? 예, 영세 치킨집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사실은 정말 힘들어지죠. 그때 이 정당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걸 바로 골목상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서민이 다 죽어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형마트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판매를 하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시민단체도 나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그 치킨 판매하시는 분들도 나서서 이건 안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이런 여론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이거 판매를 중지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압력, 그런 제한 그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정당이죠. 그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정치사회화입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배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 교육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정당이 뭘 통해서 집회를 열거나 토론회를 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 정당이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집회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 지역 경기도의 몇몇 지역에서 교육 평준화 안 하는데 고교 평준화 안 하는데 평준화 하자 그러면서 정당이 주최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선생님처럼 모르는 사람들 그쪽 지역은 고교 평준화를 안 했구나. 그럼 고교 평준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지? 이런 거에 생각을 하게 되고 정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 교육, 정치 사회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볼게요. 정당의 기능, 스스로 있는 기능과 국가기관에 대한 기능,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런 기능, 여론 형성과 정치 사회화, 정치 교육까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제로 기능을 가져다가 지문에 주어지고 어떤 기능인지 찾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당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공천 기준으로 살펴봤고 이제 정당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분 사진 드리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기 CG 감독님이랑 저 도대체 누구냐고 대학 때 아는 분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분 사진도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저렇게 유명한 분이신데 누구신지 모르시나요? 조유식이라고 알라딘 서점은 아시죠? 알라딘 서점의 대표이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저 알라딘 서점의 대표 저분을 만났어요. 왜 만나냐면 어떻게 이렇게 건너 해가지고 저분이 무슨 서점을 만든다고 하면서 타이핑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학생 때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허름한 건물, 4층짜리 허름한 건물의 3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3층인가 4층인가 거기에 한 칸,
거기에 저 조유식 대표하고 2명인가 남자분이 계셨어요. 정말 허름한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도서 잡지를 이만큼 주면서 거기에 있는 서평을 타이핑해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러면서 돈도 되게 잘 주세요. 막 진짜 많이.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컴퓨터로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어떻게 책을 판다고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유명하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알라딘의 사옥은 그때 그 허름한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그 조그만 방이 아니라 뭐 정말 예전에 어떤 잡지에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예쁜 데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늘 알라딘을 이용하면 어머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책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뵙고 싶고요. 뵙고 싶습니다. 혹시 저 기억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저분 보면서 느낀 건데 한 발짝 앞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다 보면 아 저렇게 대단한 사람? 네, 그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비록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꿈일지언정 그걸 향해서 꾸준히 쫙 나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제가 그냥 그때 잠깐 본 걸로 너무 정말 대표다웠어요. 정말 저처럼 일개 대학생에게 그 임금 같은 거 주면서도 정말 정중하게 많이 많이 해주셨고요.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근데 왜 저렇게 유명한 분이 인터넷에 사진 한 장 없을까요? 정말 요만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간신히 찾았습니다. 네, 아무튼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당하고 입법부는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정당은요, 아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정의할 때 기억하셨죠? 뭐냐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다음에서 또 설명을 드리지만 따라서 정당은 국가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당은 비정치기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정당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제도. 여러분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입니다. 그리고 네, 또 어디 있냐면 미국입니다. 그리고 독일입니다. 참 세 나라 모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보다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죠. 근데 이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정당 제도를 가지고 있네요. 중국을 보니까 네, 정당은 공산당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네, 한 개. 네, 밖에 없습니다.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60년이 좀 넘은 거죠. 그렇죠? 6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었나? 뭐 그랬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이 정당이 한 개밖에 없는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대단하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은요. 네, 민주당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공화당. 정당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그쵸? 정당이 더 있는데 정말 큰 애는 얘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독일은요. 독일은 기민당, 기사당, 그 다음에 뭐 녹색당,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세 나라를 다른 정당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울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의 공산당 한 개밖에 없는 이 체제를 일당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당제.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미국처럼 정말 큰 두 개가 있고 아주 작은 정당이 있는 이런 정당 제도를 양당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독일은 기민당, 기사당, 녹색당 등등등등등 있으면서 여러 당이 있죠. 다당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이 일당제는 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양당제나 다당제는 당의 수는 정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당제나 다당제를 복수 정당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는 일당제일까 복수정당제일까? 당연히 복수정당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수정당제. 우리나라 정당 모두 21개.
작년 선생님이 12월 말에 정당 찾아봤을 때도 21개였고 지금도 다시 찾아보니까 21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창당을 준비하는 당도 밑에 나와 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21개 정당이 있고 1개가 창당을 준비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3월 선생님이 19일 날 봤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정당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럼 볼게요. 1당제, 양당제, 다당제를 보는데 1당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상상하기도 싫어요.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60년을 닫고 있다는 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근데 그건 좀 신기하네요. 경제랑 정치랑 따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 민의를 반영하기가 곤란하죠. 그렇죠? 안 되죠.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 견제 못하죠. 견제 못하니까 당연히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일당제 아니고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나라들마다 그 나라 정치 상황이나 그런 역사적인 것에 맞춰서 양당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해보면 이 양당제는 보세요. 양당제는 당이 2개가 아니라 당이 여러 개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2개의 정당입니다. 긴 2개의 정당. 그리고 다당제는 당이 정말 많이 있는데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양당제에서는 민주공화를 뺀 나머지 정당들은 여기에 경쟁이 안 돼요.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민주공화당 말고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없다고 하니까 이 두 정당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면 이 양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단독으로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단독 정권. 그렇죠? 다른 정당들은 정말 다 미미하고 대표적으로 2개의 정당이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 공화당 이렇게 계속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민주공화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정치 권력을 잡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독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것 특징. 다당제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립 정권을 해야 된다. 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양당제는 단독 정권으로부터 다당제는 연립 정권으로부터 그 특징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장단점을. 양당제에서 단독 정권이 된다는 건 어떤 특징을 주는 것이냐면 어떤 장점을 주냐면요. 하나의 정당이 그들이 모두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사를 보면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경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그 다음에 공화당. 공화당이 집권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책임을 물어서 다시 민주당. 이렇게. 어떤 정당의 책임 소재를 딱 바로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또 다른 정당이 집권할 수 있게 하는 즉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하나의 정당이 정치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2개 아니면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민주공화 말고 다른 정당 찍음과 동시에 이 표는 버려지는 표가 되겠구나. 그렇죠? 사실 선택의 여지가 뭐밖에 없어? 민주공화 말고 다른 당을 찍는다는 건 그 표는 버려지는 표니까 사실 나쁘게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2개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정당 선택이 쉽다. 용이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할 수 있어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 잘못했어. 그 다음에 공화. 공화 잘못했어. 그 다음에 민주. 딱딱딱딱 이렇게. 그렇죠? 이 다당제 연립정권에 비해서. 그럼 연립정권의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정책 수행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뭉쳐서 해봐. 그러면 이 정당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친 거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뭉친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다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삐걱 하겠죠. 그렇죠? 강력하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정책이 어렵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봅시다. 또는 외국과 뭐 전쟁을 해서 졌다고 해봅시다. 서로 간에 너네 책임이지 하고 책임을 서로 떠넘길 거예요. 그렇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해요. 어때? 정국은 불안정하겠죠.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서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지. 다당제를 하는 나라는 정국이 불안정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유럽은 특히 다양성, 뭐 다원주의 사회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다당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유럽이 다 불안정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다당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다당제는 무조건 불안정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볼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봐서 이 단독 정권을 통해서 이 양당제의 장점을 받고 연립정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당제의 단점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거꾸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양당제를 했을 때, 다당제를 했을 때, 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당제의 문제점을 봤으니까 좋은 점은 한번 해보자. 어때? 다양한 정당들이 비슷비슷한 크기로 있으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좋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좋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양당제는 민주 아니면 공화잖아요. 다른 건 다 사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도 보호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보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요.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죠.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걸 갖고 어떤 장점을 이끌어냈냐면 정당 선택하기 너무 쉽다. 그런 장점을 이끌어냈던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당제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뭐냐면 정당 간의 대립이 일어났을 때, 대립이 발생했을 때 중재가 쉽다,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민당하고 기사당하고 빵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얘가 가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란 말이다. 그만 다투란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가봅시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빵하고 싸워요. 그럼 여기 조그만 정당에 가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 저리 가 너는 시끄러워 이렇게 하겠죠. 그쵸? 다시 말하면 양당제의 단점은 뭐냐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곤란해요. 중재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두 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양당제하고 다당제의 특징, 장단점을 할 때 얘네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당제의 여기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겠지. 두 개니까. 하나의 가장 큰 정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소수 의견 안 받아들여주겠죠. 다수당의 횡포 나타나겠죠. 그렇죠? 정당 선택의 범위 좁죠?
그리고 정당 간 대립식 중재가 곤란하다. 이거 반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반대, 여기 반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정당의 의미와 기능 받고 정당 제도 봤습니다.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정당의 기능할 때 정당의 대표자 선출,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과 정당 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기출문제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2 2010년 9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표를 통해서 우리 정당 제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보면 거대 정당의 출현 가능성 높고 낮고 거대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당 선택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있죠. 정당 제도라고 해서 그 각각의 정당 제도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했던 것을 반드시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요. 한 번 듣고 사실은 이해하시면 사실 이 부분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제 하면 단독 정권, 다당제 하면 연립 정권이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고 다당제는 여러 개의 정당, 경쟁할 수 있는 양당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장단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해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여기 딱 보자마자 이 나가 뭐가 떠올라야 되죠? 다당제죠. 그렇죠? 다당제는 딱 보시면 여기 어때요? 거대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지. 거대한 하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고요. 경쟁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정당이라고 분명히 다당제를 정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양당제겠죠. 거대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민주 혹은 공화. 그래서 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고3 2009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한 문제예요. 아래 보기가 나와 있지만 한번 볼게요.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그 이해를 수렴해서 취합하고 모아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 대안으로 전환시킨다. 즉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론을 수렴해서 모아서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치킨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 그 여론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정책 대안으로 반영하고 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정당은 사회 균열을, 사회가 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여 시민사회 내의 요구와 갈등을 표면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대립과 충돌을 이 체제 내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를 균열시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로 모아주는 기능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합의 기능. 우리가 물론 쓰지는 않았지만요.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수능 특강 교재에 기반해서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당의 기능 중에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정당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남아있는데 다 버무려서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당 얘기로 만나도록 하죠. 안녕.